우리 누이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옛날 김해의 어느 허허벌판 한복판에 외딴 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곳에서 30리나 떨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외진 곳이었지요. 그 집에는 19살 처녀와 그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이의 이름은 미옥이,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창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창옥이가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누이, 나 나무 하러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산길 막 급하게 다니다가 넘어지지 말고. 혹시나 산짐승도 나타나면 잘 피해야 돼. 알았지? 응,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 말어. 나 갔다 올게. 남매는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도 예전에는 김해의 어느 마을 안에서 평범하게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는 솜씨 좋은 바느질로 집안 수입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들의 운명을 바꾼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낙동강이 범람하여 김해 일대가 모두 물바다가 되었지요. 남매가 살던 집도 무너지고 쓸려가고 논이고 밭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떠내려가는 이웃집 아이를 구하려다 그만 안타깝게도 2사람 다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이 어린 남매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 집까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니까요. 하늘 아래 단 둘만 남았지요. 이 어린 남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을까 싶어 찾아갔던 친척들까지도 서로 떠넘기기 바빴지요. 보통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니들이 우리 집에는 왜 왔니? 갑자기 찾아와서는 먹여 살려 달라는 거야, 뭐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모르나? 또 다른 친척 집에서는 아, 우리 집에도 애들이 많아서 먹여 키우기도 빠듯하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다 결국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빈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먼 친척이 주인이라고 들었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마치 폐가와도 같았지요. 그때부터 미옥이는 어머니께 배운 바느질을 하고 창옥이는 나무하고 약초 캐는 일을 해서 남매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냉혹함을 너무도 일찍 깨달은 미옥이에게는 2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생만큼은 반드시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도 언젠가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요. 힘든 삶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바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창옥이가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간 사이 미옥이는 홀로 앉아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지요. 바느질 일감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 한 땀 한 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다가 해가 서산에 지려하자 부엌 크루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시오. 미옥이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수염이 허연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갖가지 제대로 차려 쓴 것으로 보아 제법 사는 양반인 모양이었지요. 예,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미옥이가 공손히 묻자 영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굴 찾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왔소.
아, 그러세요? 그런데 자신을 쳐다보는 그 영감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길손을 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호기는 영감을 아랫방으로 안내했지요. 여기 원래는 제 남동생이 쓰는 방인데 방이 좀 누추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누추하나 마나. 신세지는 입장에서 뭐 이것저것 가릴 수가 있겠소. 재워만 주는 것도 감사하오. 허허허. 미호기는 할 수 없이 영감을 아랫방에 들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상을 차려 가져다 주는데 영감의 시선이 자꾸 자기 얼굴과 몸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호기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다행히도 잠시 후 산에 갔던 창옥이가 나무를 한 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매는 저녁밥을 먹은 뒤 윗방에서 미호기는 바느질을 하고 창옥이는 집신을 삼았습니다. 영감은 아랫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하루 종일 산을 누비며 다녔던 창옥이는 무척이나 피곤했던지 등불 아래서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랫방에 영감이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처자, 불 끄고 그만 자면 안 되겠소? 방이 하도 작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서 잠을 못 자겠으니 불을 끄자는 소리였지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이 바지 저고리는 저희 동생이 내일 일찍 입어야 해서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아, 그래, 알겠소. 더 있다가 자야겠구만. 그런데 처자 나이는 몇 살이오? 19살입니다. 나도 딸이 하나 있는데 17살이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던 영감의 얼굴에서는 갑자기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그 애가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고 아주 주변에서 말이 많아. 허허허.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19이면 시집 갈 때가 됐구먼. 예, 그렇긴 하나 저 같은 사람은 시집 가기 힘들지요. 부모도 없고 남매끼리 사는데 누에똥 같은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미호기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자 영감은 드디어 속셈을 밝히기라도 하듯 대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신랑하면 어떤가? 아이고 망측해라. 나 부자야. 나한테 시집만 오면야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바느질도 안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니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갑자기 뭔 말씀이십니까? 미호기는 펄쩍 뛰었습니다. 영감의 속셈을 확신한 미호기는 이제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영감이 계속 불을 끄고 그만 자라고 했지만 미호기는 밤새워 바느질을 했지요. 자칫 잠들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미호기는 아침 일찍 영감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영감은 별말 없이 밥을 먹은 뒤 잘 먹었소. 또 봅시다. 라고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영감의 집은 서두르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었지요. 어제 영감은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밤길을 재촉해 자신의 집까지 서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매의 집을 지나가다 어찌 마당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저녁을 준비하느라 부엌과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한 젊은 처녀, 바로 미호기의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순간 그 모습에 반하여 주책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감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호기는 철벽 같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보자는 영감의 마지막 인사는 미호기를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영감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영감이 떠난 후 창옥이가 나무를 하러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서려는데 미호기가 붙잡았습니다. 창호가, 잠깐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점심때 전에는 돌아와. 알았지? 점심 전에? 그래, 그러지 뭐. 근데 왜? 이유는 이따 돌아오면 말해주마. 아무튼 산길 조심하고 잘 다녀와. 착한 동생 창옥이는 누이의 말대로 점심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밥을 먹은 후 미호기가 말을 꺼냈습니다. 창호가, 내 말 잘 들어. 어제 우리 집에서 묵었던 그 손님 있지? 영감님 말이야. 아무래도 그 영감님이 나를 보쌈에 갈 것 같아. 낮에는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하니 이따 밤이 어두워지면 데려가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이? 그럼 그 영감이 누이를 노리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간 거야. 이런. 창옥이가 황당해하자 미호기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창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들어봐. 그 영감님한테 딸이 하나 있다고 했거든. 영감님은 자기가 부자라고 했고, 그리고 딸이 너랑 같은 17살이고 주변에서 아주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창옥이 네가 그 영감님 딸과 인연을 맺어서 그 집 사위가 되는 거야. 곱고 이쁜 부잣집 딸과 혼인하는 거지. 어때? 당연히 좋지. 근데 누이, 우리 처지에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말이야. 이 누이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어. 방법? 그게 뭔데? 일단은 네가 나 대신 보쌈을 당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치마랑 저고리 준비해 놨으니 이것을 입어. 나는 네 옷을 입을게. 그리고 그 영감이 보낸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당분간 너는 이 방에서 자. 나는 네 옷을 입은 채로 네 방에서 잘 거야. 그래서 정말 보쌈당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만약 계획대로 너가 보쌈을 당하면 가면서 계속 아픈 척을 하면 돼.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더 심하게 아픈 척을 하는 거지. 그렇게 네가 그 영감님과 직접 대면할 시간을 늦추고 그러다가 보면 그 집 딸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꼭 한 번이라도 생길 거야. 그러면 그때가 기회인 거야. 잘 알겠지? 창옥이는 말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누이의 계획을 자세히 들을수록 왠지 가능할 것도 같고 점점 선명해지는 듯했습니다. 누이, 정말 우리 계획대로 될까? 될 거야. 아니, 되게 만드는 거야. 미호기의 의지는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창옥이도 누이의 말을 열심히 새겨들었지요. 남매는 계획을 자꾸 되새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길을 서두른 끝에 영감은 점심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감의 이름은 김학곡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나이는 올해 꼭 60이 되었고 몇 해 전에 상처하여 지금은 호랍이었지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호기에 대한 욕심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그 고운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구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처녀를 후처로 맞아야겠다. 하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영감은 평소 수족처럼 믿고 부리는 백서방을 불렀습니다. 돈을 내어주며 나지막히 말했지요. 이 돈 가져가서 가마꾼할 내 놈을 구해오거라.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알려주는 집에 가서 사람 하나 보쌈해오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 일이라면 식은 죽 먹기지요. 정말 미호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백서방과 가마꾼들은 야밤에 미호기의 집에 쳐들어가 자고 있는 미호기를 가마에 태우고는 나는 듯한 걸음으로 김영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마 안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이가 시킨 대로 창옥이가 아픈 척을 하는 것이었지요. 김영감 집에 도착하자 여장을 한 창옥이는 더 크게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백서방은 김영감에게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무래도 처녀가 몸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디요. 뭐? 아니, 얼마나 함부로 막대했길래 그러는 게냐? 아닙니다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모셔왔는디요. 근디 오는 동안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소리만 냈습니다요. 아무래도 놀래서 그런 것 같은디 며칠 맘 편하게 해주면 보통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란 말이지. 수고 많았다. 아무튼 그 가마꾼들 입단속 잘해놓거라. 예, 당연하지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김영감은 백서방을 보내고 곧바로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연희야, 내 어머니 되실 분을 모셔왔으나 지금 어디가 몹시 아픈 듯하니 네 방으로 모시고 가서 정성껏 간병을 좀 해주거라. 음식이든 약이든 말만 하면 구해서 넣어줄 테니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다 들어주고 맘 편히 있게 해주거라. 알겠지? 예, 알겠어요, 아버지. 드디어 김영감의 딸 연희와 창옥이가 한 방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매가 기다렸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창옥이는 김영감의 딸 연희와 결국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한 방에서 같이 누웠으니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밤새 둘은 꼭 끌어안고 하나가 되었지요.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미옥이의 예상대로 척척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아침 대바람부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젊고 이쁜 후처를 맞이할 기쁨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여종이 처소로 와 급히 고하는 것입니다. 영감마님, 영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아씨가 웬 사내랑 둘이 꼭 끌어안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요? 뭐라고? 김영감은 딸의 방으로 쫓아가 연희와 창옥이를 마당에 꿇어 앉힌 후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창옥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상세히 고했지요. 아뿔싸, 내가 장가 가려고 데려온 것이 처녀가 아니고 사내였다니. 이런 썩을 놈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김영감은 자기 탓을 할 수 없으니 백서방을 탓할 수밖에 없었지요. 제취장가를 가보려다가 자신의 딸을 생각지도 않은 놈에게 시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라고 하셔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저 시집 보내려고 사내를 데려오셨나 했지 뭐예요. 순진한 딸의 어이없는 대답에 김영감은 격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귀하디 귀한 하나뿐인 딸이라고 해도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 내쫓아버렸지요. 창옥이는 그날 곧바로 연희를 데리고 쫓겨나듯 도망쳐 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이는 상에 물 한 사발 떠놓고 연희에게는 비녀를 꽂아주고 창옥이는 상투를 틀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창옥이는 간소하게나마 혼례를 치렀지요. 그러고는 3년이 지났습니다. 창옥이 부부는 통통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옥이가 새벽에 아이를 끌어안고 둥개둥개하며 귀여워하자 미옥이가 물었습니다. 장가들어서 귀여운 아들도 낳고 어때? 좋으냐? 아, 좋고 말고요. 다 누님 덕분에 장가 들고 아들 낳았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너만 하고 어찌 누이 시집 보낼 줄은 모르느냐? 흐흐, 똑똑한 누님이 알아서 마땅한 데 찾아가야지. 주변 머리 없는 내가 어찌합니까? 그런 말이다. 너 내일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오호라, 뭐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구만. 내가 어찌하면 되우? 너 처갓집에 3년이 되도록 안 가봤지 않느냐? 내일은 옷을 좀 갖춰 입고 네 장인어른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와라. 아, 나 내일 장인어른한테 맞으러 가는 거요. 그래, 일부러 맞으러 가는 거다. 네가 가서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하고 절을 하면 너 이놈, 나한테 맞아 죽고 싶어서 왔느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는 오륜일륜도 모르시오? 라고 하면서 장인어른 뺨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3번만 때려라. 장인어른 따귀를 때리라고? 아이고 누님, 오륜일륜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창호가 이놈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너 혼자만 계속 좋을 셈이냐? 너는 오륜하고 일륜 지키고 있거라. 이 누이는 혼인도 못하고 혼자서 늙어 죽을 테니. 아니야. 알았다고. 부모와도 같은 누이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는 창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리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창옥이는 누이가 시키는 대로 김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김영감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고 창옥이는 쟁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큰절을 하자 예상대로 장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 이놈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장인이라고 하냐? 너 이놈 뭐야? 하면서 달려들자 장인어른은 일륜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십니까? 그러고는 장인의 뺨을 서너 번 때렸습니다. 황당해하기 짝이 없는 김영감을 뒤로 하고 창옥이는 그 길로 그대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화가 난 김영감은 사또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방이 나졸들과 와서 창옥이를 잡아갔지요. 사또가 창옥이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놈, 네 장인의 뺨을 3번 때렸다고? 참으로 불효막심한 놈이로구나. 사또가 한참 호통을 치자 창옥이가 답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죠. 뭐? 맞을 짓이라? 사실 우리 누이가 엄청난 미인인데 말입니다. 이 장인어른이 누이를 훔쳐다가 본인 후처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저를 잘못 보쌈해갖고 어쩌다 보니 자기 딸방에 저를 같이 재운 것이지요. 저는 그 딸과 동침을 하고 부부가 되었으나 결국 그 영감님 집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이지요.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장인어른이시니 3년 만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를 문전박대를 하시길래 일륜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냐고 하며 뺨을 3번 때렸습니다. 사또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네 누이가 그렇게 미인이냐? 갑자기 그것이 왜 궁금했을까요? 사실 사또 역시 호랍이었거든요. 제가 미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또께서 데려다가 직접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누이를 불러 제 말이 다 진짜인지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또는 이방을 시켜 미옥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미옥이가 나타나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덕이었던지 창옥이는 예상보다 빨리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 석 달 후 미옥이는 사또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창옥이 부부가 김영감 집을 거듭 찾아가며 손주를 보여주자 관계는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옥이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미옥이는 창옥이를
좋은 집안에 장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또의 부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옥이와 창옥이는 이후로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노력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아껴주는 남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